박 이사님이 생각하는 시그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럴 때 사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구 수가 늘었잖아요. 딱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고 사든지. 돈을 빌려서 샀는데 실제 내 돈이 1억 들어갔다면 1억으로 2억 7천을 버는 거니까 부동산이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30년, 40년, 50년 모기지로 이제 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내가 살 수 없는 자산이었으면 아쉬움이 없을 건데 나도 쟤처럼 그냥 빚내서 살 걸 거기에 따른 이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 이런 게 강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 이사님이 생각하는 시그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럴 때 사라 뭐 이런 거. 일단 저는 집을 사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면 언제든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손실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주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가 살아갈 공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소비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비싼 물건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되죠?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사고 싶어도 상황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사지 못하는 시장이 왔을 때 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거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채의 문제가 계속해서 저금리 상황을 끌어갈 수 있다라면 있어도 사실은 연체가 늘어나고 거래도 사실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됐고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꽤 오래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의한 독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가격 조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금리도 높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나는 돈을 갖고 있어.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뭐냐면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가 끝나고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거래가 주춤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0.5씩 조금씩 올리면서 거래는 완전히 급감을 했고 22년도는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22년도에? 네, 작년에. 근데 이 1000건 중에 SH나 LH에서 공공 매입하는 아파트 물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전 지역에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시장이었던 게 반년이 넘게 이어졌거든요. 거래량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부동산을 좀 강세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지표로 원래 주식도 거래가 바닥을 쳤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논리로 최근에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는 막 800건, 뭐 700건 막 이렇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예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100몇십 건이 LH에서 매입한 거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계절적 비수기, 성수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기회가 되면 남들이 사기 전에 내가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거래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래가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했나를 보면 대출을 해주니까 거래가 늘어났어요. 1.3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그게 뭐냐? 특례보금자리론. 40조 풀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50년 모기지를 정책으로 해주면서 또 금리도 낮게 적용해주면서 이걸 해주면 뭐가 좋으냐면 차주 입장에서는 DSR 적용이 되게 완화돼요. 50년으로 그러겠네요. 늘리니까
매달 갚아야 매달 되는 갚아야 돈은 될 게. 오히려 낮은 거예요. 예. 근데 이자는 실질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2배 이상 이자 부담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조건 자체는 과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금리 올라간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수요를 늘려준 거예요. 대출을 해준 거예요. 6월에 3,800건 정도 찍었고 7월에 3,600건 정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3,000건대를 찍는 거예요. 근데 영끌 한참이던 시기에 16,000건, 17,000건이었거든요. 한 달 한 거래량. 달에요? 네. 서울에서만? 네, 서울 거래량. 야. 이 얘기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이 조건 자체를 금리를 완화해주거나 뭐 이런 지원이 없으면 들어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대폭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물건을 팔고 갈아타기라는 수요가 겹쳐져야 거래량이 같이 폭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파는 사람만 있고 다시 사질 않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면 안 팔 거 아니에요. 판 이유는 여기가 나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팔고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지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겹쳐지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막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이번에 50년 만기를 은행에서 또 좀 풀어줬잖아요. 또 일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부담감도 내가 나중에 처분해서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몇 년만 이 정도 유지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이 수요자들 자체가 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이제 자산가 분들이 아유 지금은 뭐 부동산 살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은 즉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특히나 작년 올해는 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금리면 사실은 뭐 미국채가 지금 5%를 주는데 맞아요. 네. 네. 굳이 부동산 사서 그죠? 아파트가 됐든 상업용 부동산이 됐든 그래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주식을 해볼까 해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자산가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아예 안 된다입니까? 아니면 요런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개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최근에 상담한 사례는 어떤 공매를 통해서 한 400억 정도 하는 물건을 280억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 물건을 좀 더 우량한 회사 오너가 270억에 사주기로 한 경우거든요. 일단은 물건이 욕심이 나서 했지만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금리도 그렇고 대출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자금력이 있는 분이 그걸 더 싼 값에 매입하게 되는 구조?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원가적인 측면이 됐든 수익으로 뭐 임대료로 환산을 해보든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말한 금액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잘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이분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널려 있다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좋은 줄 알면서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의 돈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데 남의 돈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으니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를 낮춰서 보면 아파트 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고 송도 같은 데 막 수개월 만에 반값이 되고 막 이랬던 그렇더라고요. 것들도 그런 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집은 또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신용 부분이 다 문제가 되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자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지금 굳이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 계속 이제 꾸준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자산가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이제 좀 부동산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신 것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아, 호황이었었군요. 네, 그 그동안. 호황이라는 것이 임대료가 잘 나와서 호황이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는 게 그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보다는 사람들이 자본이득에 대한 추구 성향이 더 네. 커지면서 이 임대료로는 이자만 내도 되고 나중에 이제 몇 년만 갖고 있다가 2배에 팔 수 있다, 3배에 팔 수 있다. 이런 시장이 몇 년간 계속 똑같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춘 거예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대출을 해줬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잠깐 갖고 있다가 몇 년만 보유하다 팔면 되니까 해서 많은 자산가들이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막힌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출의 규모가 있으면 임대료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넘어가면 자기가 일부 원금 상환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건전성 측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조건 자체가 나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 구조는. 그러니까 더 높은 값을 사줘야 되는데 대출은 덜 받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자산을 투입해서 이걸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은 훨씬 떨어지는 물건이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샀다가 30억에 팔고 30억을 50억에 팔고 50억 100억 팔아서 네. 100억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100억에서 멈춘 거예요. 50억을 벌었으니까 뭐 한 70억이 대출인 거예요. 이자만 지금 한 달에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물건은 팔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지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상권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공실도 많고 어느 정도 그리고 건물은 실물이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과거에 뭐 싸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얘가 임대소득을 계속 주는 이런 형태면 유지 관리하면서 이렇게 끌어갈 필요가 있지만 지금같이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해도 5%를 주는데 이거는 유지 관리하는데 맨날 와서 뭐 고쳐달라고 하고 뭐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뭐 또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 플러스 실질적인 비용 지출 이런 걸 고려하면 과연 이걸 사는 게 맞을까?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멈춰 있어요. 좀 예. 안 그래도 코로나 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주식을 물어보지 않고 어느 지역에 빌딩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주식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어디 빌딩입니까? 라고 했더니 굉장히 제가 잘 아는 강남에 어떤 요지의 빌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는 저도 아는 곳인데 거기면 그 70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재작년 딱 2년 만에 와인 한 병 들고 오셔가지고 그때 그 빌딩 사가지고 140억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런 2년 만에. 시장이었어요. 네. 저는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 오프라인 상권이 관광객들이 와서 바글바글한 그런 관광 특구 아니면 좀 안 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2년 만에 상업용 부동산이 2배나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거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증권사 PF에서 들어간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거품은 꺼지는구나. 근데 최근에 다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없어지고 있죠. 거래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억에 샀는데 140억에 팔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이유가 이게 또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또 표준화된 게 아니잖아요. 더 개별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물건들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을 통해서 꾸준히 이 물건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네. 계속 물가 상승이 된다고 봤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웬만한 이유가 없으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중개 법인들 굉장히 또 되게 크게 도약한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도는 물건들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까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기도 하는데 어디 뭐 한남 땡땡땡 뭐 이런 아파트가 50억이었다가 뭐 100억이 되고 뭐 45억이 90억이 되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개별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알 수 네. 있겠죠. 이게 진짜 어떤 건지. 근데 그 거래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 평형도 굉장히 큰 평형이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파트 그렇죠. 시장과는 네. 그냥 특수한 물건인 거예요. 네. 그게 이 시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없죠. 건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압구정이 뭐 신고가를 찍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보면은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 거래가를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면 크게 오른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 그러니까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판단 자체를 뭐 기자분들이 다 일일이 해서 해석할 정도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거래였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성수동에 얼마 찍었고 뭐 압구정에 얼마 찍었고 아 정말 다 오르나 보다. 정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오르나 보다. 이런 심리만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실질적인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면 네. 주식은 우량 세계 1등 기업, 네, 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들은 2, 3년만 지나면 또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 부동산은 노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 이제 인구 정점 찍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일본처럼 되면 정고점을 돌파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쪽에 더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거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나 뭐 애플 뭐 이런 우량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단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큐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네. 건데 아파트의 효용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주관적인 효용이에요. 내가 살면서 주거 만족 내가 살면서 주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 그 가치만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은 다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뭐 대치동도 다 우리 동네 좋다라고 얘기해요. 다 우리 동네 좋다고 네, 얘기해요. 우리 동네 살기 좋다고. 지금 뭐 좋다고 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 유지해 주기에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기간은 저는 이제 얼마나 걸릴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이 거품이 빨리 빠지면 그 회복되는 반등의 시간은 더 빨리 오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더디게 오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맞고 또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왜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잉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과잉 설비 이런 부분들 3대 과잉 요소들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면서 사실 이 조정의 과정을 겪은 거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잃어버린 20년이었고 2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 거고.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과열의 거품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부채나 이런 것들을 기대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집은 여전히 많이 있고 이 집을 유동성을 여기다 다 쏟아 넣었으니까 내가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만 지금 있는데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초등학교 다니면서 크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주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시기가 오기 어려운데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계속해서 집값이 더 올라갈 요인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뭐가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도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구 수가 늘었잖아요. 아, 네. 딱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가구 수가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구 수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1인 가구의 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최저소득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네. 80% 이상의 최저소득, 네.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원룸 형태의 집에 거주를 하면서 자가가 아닌 월세로 사는 사람들,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런 분들이 1인 가구예요. 대부분이. 이게 1인 가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이 됐든 아니면 고독한 중장년층이 됐든 그들이 지금 말하는 서울 평균 10억 하는 아파트를 다시 사줄 것인가? 이들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형태의 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오피스텔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오피스텔은 그나마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아닌 분들은 원룸 형태, 아니면 고시원, 온갖 방법으로 지금 집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파트의 수요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집을 살려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가 시세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5년, 6년, 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다 이제 큰 평수를 막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저희 삼형제 키우시다 보니까 처음에 월세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다 이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큰 평수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네. 제 동생 딱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작은 평수로 옮겨야 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통수한테 딱 맞는 느낌으로 집을 늘려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집을 줄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뭐 40평대 이런 50평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우리는 애들이 요즘 하나잖아요. 네. 이 대형 평수를 사줄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봤을 때는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의 우리 중장년층이 보기에 우리 아래 세대들은 나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급격한 성장을 거치기에는 어려운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은 정도의 우리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규모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과연 이 집값을 걸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하셨는데 소름이 돋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가 저희 뭐 40년대에 태어나신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확실히 풍요롭게 잘 사는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만큼 살 수 있을까? 그 정말로 걱정이 되네요. 진짜. 네. 그 2021년도에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 책도 쓰셨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유튜브 박감사 리얼아이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신문을 읽어주고 네. 또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우리 업계의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이 금융에 대한 강국이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취지를 갖고 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계속 되고 있고 어떤 자기 소득만으로는
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좀 부족한. 저는 사실 이제 자산가들이 이렇게 자산을 늘리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특히나 또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를 쌓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부분도 많이 보고 되게 좀 회의도 많이 느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덜 편향되고 덜 왜곡되는 예.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자그마한 사회기업 예.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어떤 주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활에 생존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다 보면 시장 자체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큰 이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를 갖게 된 근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좀 소통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 중에 애들 그 자녀 양육비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 근데 그것보다도 큰 게 집을 사는 거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집을 잘못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네.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빚내서 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신중하게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점이 주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예, 주식 돈 신용해가 빌려봐야 몇 천만 원인데 그렇죠. 예, 집은 몇 억을 빌려서 잘못 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노파심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의 또 부동산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집을 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안정이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게 사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전문가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